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도 됩니까? 우리 광주 고등법원장님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고등법원장님. 안 됩니다. 네,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안 됩니다. 네, 부산 고등법원장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실제 특허 법원장님 제 자리에서 안 보여요. 특허 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봐봐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상식이고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윤리감사관님 잠시 나와주시고요. 자, 법관 징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 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징계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금 법원 자체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기현 케이스를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술접대 받은 거 인정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보면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까지 택시로 30분 정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진짜 한 잔 두 잔만 마시고 갔을까요? 그럴 건 뭐하러 거기 따라갑니까? 그냥 근처에서 술 마시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제주지방법원 사건도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한다. 당사자들이 당연히 법원 눈치 보죠. 세상에 어느 변호사가 법원 눈치를 안 봅니까? 그거를 이해하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지금 법원장님들 다 공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검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검사들도 참 징계 안 해요. 그런데 예전에 라임 술 접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3명의 검사 중에서 1명은 형사 재판에 넘어갔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징계 안 하는 법무부도 이 술 접대 검사 2명에 대해서 징계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정황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수처 수사를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그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지금 잠정적인 지금 그 상태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정적으로 제 식구 감사기를 지속하시면 사법 신뢰가 붕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장님께서 또 예. 네, 대구 고등법원장님 함께 질문합니다. 이 헌법의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이 헌법 재판 소원을 반대하는 근거입니까? 아까 대구 고등법원장님은 그 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헌법 위반의 근거라고. 네, 그 견해를 유지하십니까? 대전 고등법원장님도 견해가 같습니까? 그것이 이 재판 소원을 반대하는 근거이십니까? 이 헌법에 나란히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규정이 나란히 들어 있었던 이 87 헌법 체제가 사법권이 충돌되거나 부정되는 헌법입니까? 현행의 헌법이? 아니겠죠. 헌법재판소가 87 헌법 체제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 헌법재판권이라는 겁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판결로 확정 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통상의 개통에 따른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크게 예의를 해주셔야 되죠. 대전고등법원장님. 예. 네, 대구 고등법원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묻겠습니다. 자,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다툽니까? 법원은 신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급제로 끝났는데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 판결이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러나 기본권은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이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네, 입법의 취지가 아니고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온 법안이. 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다퉈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확정이 되고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에 대한 권리 구제는 재심 제도를 통해서 재심 사유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재심 사유는 열거 한정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상 확정 판결은 존재하는데 다툴 방법이 없어요. 법원이 이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냥 아무나 그렇게 시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두 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아직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모르시고 그냥 사심제다 만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이 자리는 다 수십 년간 재판 업무에 종사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증언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라는 우려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베네수엘라식 모델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법관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는 100명 정도 된다고. 네, 203명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은 법관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전고등법원장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3명인데요. 이것은 민형사에 관한 법관 수만 합치면 그렇고요. 독일에서는 이 외에도 행정, 노동, 사회, 조세 분야별 연방 대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이탈리아는 몇 명이겠습니까? 대구 고등법원장님.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35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대법원을 증언하는 것이 마치 특정 사건을 무력화시키거나 사법의 종속, 정치의 종속을 초래하거나 하는 우려는 다 궤변인 겁니다. 베네수엘라 모델도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는 독일 모델, 프랑스 모델, 이탈리아 모델, 선진 사법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 판사라고 하든 대법관이라고 하든 명칭은 우리도 한때 대법원 판사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역사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에 자꾸 깐죽깐죽 하지 마시고 바로 코앞에서 너무 소란을 많이 피우십니다. 제지합니다. 경고합니다. 발언권 제한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 멀리서 그 고성을 낼 때 하고요. 이 가까운 자리에서
발언을 방해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개입하는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귀가 많이 아픕니다. 자, 이상으로 경고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희망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대로 김기표, 장경태, 전현희, 서영교 의원님 순서로 나가고요.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는 제일 첫 번째 질의는 박은정 의원님이시고요. 또 국민의힘 교섭단체 쪽에서도 네, 명단을 주셨으면 네, 곽규택, 신동욱, 조배숙, 주진우 위원님 순서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광주지방법원장님 계십니까? 예.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달에 JTBC에서 방송돼서 이목을 끌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 9살 여자아이가 40대 친구에게 성폭력 당한 사건이거든요. 네. 가해자가 다행히 검거되어서 재판 진행되었는데 놀랍게도 피해자인 딸이 저렇게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건이어서요. 예. 탄원서를 한번 보시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해서 12살짜리가 도저히 썼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와주는 게 소원이다. 아빠는 하나뿐인 가족이고 잘 챙겨준다. 성폭력 가해자인 부친에 대해서요.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탄원서가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썼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 탄원서는 새엄마가 시켜가지고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한 말은 네가 거짓말해서 아빠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써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쉼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탄원서가 강요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피해자 처벌 불원을 감경 요인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려주세요. 1심 판결문.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입수받은 계모의 카톡을 보면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탄원서가 억지로 작성이 됐어요. 저 카톡을 보시면 가해자 측의 인물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전화해라, 마라, 연락해라, 마라 이런 압박하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피해자의 이 탄원서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하신 건 아닌지 이것이 왜 강경사유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경사유로 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외국은 그것이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다른 법원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처벌불원서들이 제출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감경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자 처벌불원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나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관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장으로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친족 간의 사건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피해자 아동의 나이가 12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처벌 불원의 의미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고 용서를 바랬을 때 그게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개별 사건에서 양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해당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처벌 불원을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가해 피고인에 대해서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걸로 봐서는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대해서 별도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지는 않고요.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이 돼서 현재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처럼 앞으로 엄정한, 특히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가 기타 판사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친족성폭력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를 밝히더라도 그것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공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예. 제가 아까 질의에서 JMS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셨죠? 예. 제가 재판에 관여했나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사건에서 왜 그렇게 절차를 빨리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까 JMS 사건에서 묻는 것보다 훨씬 덜 재판에 관여한 겁니다. 재판 관여 자체가 아니고 만약에 굳이 12를 걸더라도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슨 우리가 절차가 어떻고 물어보는 것이 재판 관여 이런 말씀은 이제 더 하지 마십시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님. 예, 법원의 재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게 법률과 헌법에 규정된 게 위반된 게 명백한데 구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가 우리 대구고등법원장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참아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참아라. 법원에서 3심까지 다 재판했는데 뭐 시비가 많아. 참아.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 법원의 편파성 이런 의심이 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법원이 대놓고 법률과 헌법에 규정 위반된 것이 명백할 때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무오류의 집단인가요?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니까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묻죠. 국민의힘 동료 의원까지 법권 부패와 파벌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헌법 소원에 대해 사실적 당위의 문제 제기를 드리고 지금 헌법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묻겠습니다. 이론적 문제 들어가 보죠.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사법권이 뭔가요? 사법권. 여기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이 뭔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법권은 사법작용을 하는 권리일 겁니다. 사법작용은 교과서에 별설이 다 있습니다. 성질설, 목적설, 기관설 다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실관계도 확정하고 얼마나 처벌받아야 하는지도 결정하고 누가 권리가 있는지 확정하고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작용이에요. 사법작용이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아래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사법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구고등법원장님. 이게 사심제다. 이게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호도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사법작용, 사법권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 아래 통일적으로 헌법의 규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작용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동욱 의원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의 현직 판사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 기억 간첩단 사건은 기본적으로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여성 2명이서 호송 차량을 막고 호송 경찰에 물어뜯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건입니다. 이게 올해 3월 27일 날 오창훈 판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진보당과 민변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7월 9일 날 정혜경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손수월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날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9월 30일 날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낮술에 노래방에서 시비까지 법원장 책임 통감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진보당의 간첩단 사건에 판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아주 극단적으로 재판 중인 판사라도 국회가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따져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10월 14일 날 결론을 내리냐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식비 스폰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난동 부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3명의 부장판사가 근무 시간 중에 술집을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이 3명의 재판관을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따져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그렇게 국회가 그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될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국회니까 한다고 하지만 재판관들은 매우 위축됩니다. 앞으로 노래방 가서 술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근데 이게 왜 국회가 이런 것까지 불러서 물어야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보당이 관련된, 진보당 해산된 통진당 후예입니다. 진보당이 관련된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것에 공정한 재판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여기 올라타서 개별 판사의 비리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신동욱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의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재판 개입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재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하지 않아서 신동욱 위원님이 해당 판사가 그와 같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그런 근거 없는 사실로 갖다 붙여가지고 짜집게 하거나 국감 질의를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에도 예의와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뭘 소리 질러요? 거의 조작을 하니까 뭔 조작을 해요? 거의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자,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님이신데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이 질의 시간을 3분의 1을 박지원 의원님께 할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순서는 박지원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잔여 시간을 1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저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그분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 투자를 했다고 말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금감원장이 당시 13명의 연루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보다는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1분 10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 10초를 드리면 됩니다. 초단위가 안 돼서 그럼 2분 넣어주시고 제가 10분 더 10분이 없어요. 근데 시작하십시오. 법원장님께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죠. 예. 당연히 국회가 결정하고요. 행정권한은 행정기관에게 있겠죠.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뭐 직업선택 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죠. 예.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이 걸리면 저희가 그걸 입법권 침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각 국가기관 간의 행정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가겠죠. 예. 그럼 행정권을 침탈한 겁니까? 헌재가? 그렇게 보진 않죠. 물론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의 결과와 달리. 그럼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한다고 해서 사법권을 침탈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징계권과 형사사법 절차는 다른 권한이죠? 예.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무배제 등으로 다 징계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견책, 감봉 등으로 정직. 법원 징계 그러면 형사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모든 징계권과 인사권은 행사하면 안 되나요? 그 징계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조사해야 된다 하는데 근무 중 술 마신 충북 공무원은 징역 6월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근데 경고로 끝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서 제주도청 공무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지금 윤리감사관실 저희한테 답변 준 거는 회식비 청구한 거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갔나는 등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법카 한도까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ABC 변호사 다 같이 동석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족하고 동반 여행 갔냐,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 증언이 다 나오는데 이게 농담으로 이해하십니까? 그 이제 교수, 변호사, 판사가 있는 그 이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그 변협 회장과 있었는데 대화 상대방은 2명이었고 상대방은 농담으로 했다고 그렇게 진술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성격 자체가 그 국선 변호인 10여 명과 이제 다음 회식하는 장소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농담의 상대방은 또 제주 변협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에 관심 가졌듯이 지금 사법 개혁에 관심을 그리고 법관님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저는 그런데 법관으로의 신분으로 여기 있지 네,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님께서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결정이 됐는데 자꾸 그걸로 내란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 이 결정문 혹시 읽어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그 결정문? 요지만 읽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사유가 이래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를 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파면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처음에 민주당이 소추 사유로 내란죄 적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취하했어요. 왜냐? 내란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재판을 할 텐데 다른 결론이 나오면 헌재가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유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내란이 확정됐다 하는데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완전히 그 유죄입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 법사위에서 자꾸 법과 어긋나는 얘기를 해가지고 혼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부산지방법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손현보 목사님 그 구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속을 했을 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은 부산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도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적부심을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적부심에서 그 적부심 담당 판사가 김도균 판사입니까? 근데 다 좋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법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서부지법 사태를 얘기를 하고 이완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매국노라는 얘기인지. 근데 제가 목사님은 고신계열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고 6.25 때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개인 판사의 어떤 그런 편향된 인식인지 아니면 부산지방법원 판사님들의 그 일반적인 인식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무슨 결론을 내려도 승복을 안 합니다. 적어도 네, 조배숙 의원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원칙 있는 구속 관련 재판을 해달라는 당부로 듣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은 지금 다음 주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대전 고등법원장님, 예. 헌법재판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법부의 법원장들께서도 헌재와 똑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대의에는 공감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상의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더 실질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나 사법부나 아마 같은 입장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헌법에 있는 그런 국민들의 헌법적인 권리 보장과 국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공권력 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각에서 뭐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권한 다툼이라든지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이 재판 소원 제도는 오늘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심제다 주장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이 판단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 아니야 위법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하지만 헌법의 이 판단은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했는지 위헌 여부를 판단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근거법이라든지 보호법이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현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예를 들면 뭐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 이런 헌법적 가치를 법원의 판결이 위반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판결은 아예 이 근거법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의 연속성 상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부분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해석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헌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한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심제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사심제는 어떤 헌법에 대한 뭐 그 규정 자체 해석보다는 실질이 사심제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크지 않는 그런 시각에서 사심제의 어떤 그런 단점을 제기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체계의 시각이고요.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기본권 보장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그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자꾸 사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시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면 어떡할 거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왜 단심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류가 없나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2심제, 3심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심제를 채택하든 4심제를 채택하든 최종심은 항상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당연히 이 3심제 하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속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다 깨트리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 전부 다 헌법까지 한다. 헌법재판소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1차적으로 재판이 다 늦어집니다. 다 늦어져요. 당연합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하기 힘들거든요. 헌법 관련된 규정이 이게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원을 하려면은 로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직범죄나 어떤 다단계 범죄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형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 점점 길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위자료라든지 그 보증금 사기 당한 사람들 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안 주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하면서 그것도 늘리겠다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저는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의도 자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1심에서 무죄 받으면
공소 취소 항소 안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피고인만 생각합니까?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받으면 그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감수하고 2심, 3심의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범과 관련해서는 무죄 받으면 1심에서 끝나고 혹은 2심에서 끝나버리는 거고, 혹시 지금 대법원들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혹시 재판이 또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아니고서는 지금 이거를 처음 꺼내는 이유를 저는 하등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 대구 고등법원장님, 예. 한번 여기 사심제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제가 계속 똑같은